피로침 판매인. 흩어진 번개들이 머리 위에서 굉음을 내지르고 계곡 아래로 추락할 때 아크로서 라우니안 산맥의 벽난로 앞에 서서 나는 생각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도 불규칙한 천둥인가. 번개가 칠 때마다 지그재그로 뻗어나가는 섬광과 날카로운 빗줄기가 사선으로 내리꽂히며 나의 낮은 판자지붕 위에서 마치 돌격하는 창날의 무리처럼 챙챙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마도 이 근방의 산들이 천둥을 부수고 휘저어 놓기 때문에 평지에서보다 훨씬 더 장엄한 광경이 연출되는 모양이다. 들어보라.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이 천둥 치는 시간에 방문을 택한 자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왜 사내답게 문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속이 비어있는 널빤지에 주먹을 대고 장의사의 것 같은 음울한 소리를 내는 것일까? 하지만 일단 들여보내기로 하자. 아, 그가 들어온다. 안녕하십니까, 선생. 완전히 낯선 사람이다. 앉으시지요. 그가 들고 있는 그 기묘하게 생긴 지팡이는 대체 무엇인가? 멋진 폭풍우군요, 선생. 멋지다니요? 끔찍합니다. 몸이 젖으셨군요. 여기 벽난로 앞 불가에 서시지요. 천만에요. 결코 안 됩니다. 낯선 이는 방 한가운데 처음 발을 디뎠던 그 자리에 그대로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기이함 때문에 나는 그를 더 자세히 뜯어보게 되었다. 수척하고 음울한 형상이었다. 검고 힘없는 머리카락은 이마 위로 떡진 채 헝클어져 있었다. 움푹 들어간 함정 같은 두 눈동자 주위로는 남색의 무리가 감돌았고 그 안에는 살기 없는 번개, 즉 벼락이 결여된 광채만이 감돌고 있었다. 사내의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맨 오크나무 바닥 위 웅덩이 속에 서 있었고 기묘한 지팡이를 옆에 세워 수직으로 짚고 있었다. 그것은 4피트 길이의 매끄러운 구리 막대였다. 구리띠를 두른 두 개의 녹색 유리구슬 속에 삽입되어 깔끔한 나무 지팡이에 세로로 부착되어 있었다. 금속 막대의 끝부분은 삼각대처럼 세 갈래의 날카로운 창날로 갈라져 밝게 도금되어 있었다. 그는 오직 나무 부분만을 잡고 있었다. 선생,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저명하신 천둥의 신, 주피터 토난즈의 방문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까? 옛 그리스 조각상에서도 신은 그렇게 번개를 거머쥐고 서 계셨지요. 만약 당신이 그분이거나 혹은 그분의 대리인이라면 우리 산맥 사이에 이 고결한 폭풍을 빚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해야겠군요. 들어보십시오. 방금 그것은 참으로 장엄한 울림이었습니다. 아, 웅장함을 사랑하는 이에게 천둥을 다스리는 자를 집에 모신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지요. 덕분에 천둥 소리가 한결 더 근사하게 들리는군요. 자, 제발 앉으시지요. 이 낡은 골풀방석 안락의자가 올림포스 상록수왕좌를 대신하기엔 초라하겠지만 부디 굽어살피어 앉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유쾌하게 말을 건네는 동안 웹파너는 반쯤은 경탄하고 반쯤은 기묘한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응시할 뿐 발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자, 앉으십시오. 다시 나가기 전에 몸을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을의 습기를 몰아내기 위해 그날 오후 작게 짚혀둔 벽난로가에 의자를 권하며 놓았다. 그러나 나의 간곡한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선 채로 낯선 남자는 나를 불길하게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선생, 그가 말했다. 실례지만 저 벽난로가에 앉으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제가 엄숙히 경고하건대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여 저와 함께 방 한가운데 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맙소사.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다. 방금 또 한 번 끔찍한 굉음이 울렸군요. 선생, 경고합니다. 그 벽난로 근처에서 떨어지십시오. 주피터 토난즈 씨, 나는 돌판 위에서 몸을 편안하게 굴리며 대답했다. 난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만. 이토록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벽난로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독하게 무지하단 말입니까? 그가 부르짖었다. 아니, 그건 몰랐군요. 나는 부지불식간에 돌판 옆 첫 번째 널빤지 위로 발을 옮겼다. 낯선 남자는 이제 자신이 훈계에 성공했다는 듯 불쾌한 기색을 띠었다. 그러자 나는 다시금 나도 모르게 벽난로 돌판 위로 물러나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로 몸을 세웠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는 경악과 위협이 기묘하게 뒤섞인 어조로 부르짖었다. 제발 벽난로에서 나오십시오. 뜨거운 공기와 그을음이 전도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저 거대한 무쇠난로 장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간청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주피터 토난즈 씨, 나는 내 집에서 명령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소. 나를 그 이교도의 이름으로 부르지 마시오. 이 공포의 시간에 당신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소. 선생, 용건이 무엇인지 말해주겠소? 폭풍을 피하러 온 것이라면 예의를 지키는 한 환영하겠지만 사업차 온 것이라면 즉시 본론을 꺼내시오. 당신은 누구요? 나는 피레침 외판원입니다. 낯선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나의 특별한 업무는 맙소사, 저 엄청난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선생, 댁에 벼락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는 금속 지팡이를 바닥에 의미심장하게 덜컥거리며 계속했다. 본래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성체란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선생이 말 한마디만 한다면 나는 이 지팡이를 몇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이 오두막을 지브롤터 요새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 히말라야급의 충격음을. 말을 끊으시는군요. 방금 당신의 특별한 용무에 대해 말하려던 참이었소. 나의 특별한 업무는 피레침 주문을 받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견본용 피레침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최고의 추천서들도 가지고 있지요.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지난달 크리건에서는 단 5채의 건물에 피레침을 23개나 설치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지난주 토요일 자정쯤 크리건에서 교회 첨탑과 큰 느릅나무 그리고 회관돔이 벼락에 맞지 않았나요? 거기에 당신의 피레침이 있었소? 나무와 돔에는 없었지만 첨탑에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피레침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 조수가 부주의했습니다. 첨탑 꼭대기에 피레침을 고정하면서 금속 일부가 양철판에 닿게 했더군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의 잘못이었지요. 들어보십시오. 상관없어. 저 천둥 소리는 당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아도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터졌으니까. 작년에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일은 들었소? 한 하녀가 머리맡에서 금속 목줄을 들고 있다가 벼락을 맞았다더군요. 당신의 영업구역이
캐나다까지 뻗어 있어? 아니요. 거기는 철제 피레침만 쓴다고 들었습니다. 내 구리 피레침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철은 쉽게 녹아버립니다. 게다가 피레침을 너무 가늘게 뽑아서 전류 전체를 유도할 만한 몸체가 부족하죠. 금속이 녹아 건물이 파괴되는 겁니다. 내 구리 피레침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캐나다인들은 바보들이에요. 어떤 자들은 피레침 끝을 뭉툭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 피레침처럼 전류를 땅속으로 조용히 흘려보내는 대신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내 것만이 유일하게 진짜 피레침입니다. 보십시오. 피트당 단 1달러입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일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니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구려. 들어보십시오. 천둥의 웅얼거림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폭풍이 우리에게 그리고 지면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들으세요. 저 꽉 찬 굉음을. 가까워진 탓에 모든 진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번광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무엇을 하는 거요? 지팡이를 즉시 내려놓고 오른쪽 검지와 중지를 왼쪽 손목에 댄 채 창밖을 향해 열중하여 몸을 숙이는 그를 보며 내가 물었다.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입에서 또 다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쾅! 맥박이 3번뿐입니다. 3분의 1 마일도 안 되는 거리예요. 저기 저 숲 어딘가입니다. 방금 거길 지나오면서 새로 찢겨나가 번들거리는 오크나무 세 그루를 보았습니다. 오크나무는 수액의 철분 성분이 녹아 있어 다른 나무보다 번개를 더 잘 끌어들입니다. 여기 바닥도 오크인 것 같군요. 오크나무 중심 부분이요. 당신이 나를 방문한 기묘한 시간을 보니 당신은 여행지로 폭풍우 치는 날씨를 일부러 선택하는 모양이구려. 천둥이 포효할 때가 당신의 장사에 유리한 인상을 남기기에 각별히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들어보세요. 끔찍합니다. 타인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는 사람치고는 본인이 너무 비겁할 정도로 겁이 많아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맑은 날씨를 골라 여행하지만 당신은 폭풍우를 택하오. 그런데도 내가 폭풍우 속에 여행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피레침 외판원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예방 조치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어서 내 견본용 피레침을 보십시오. 피트당 단 1달러입니다. 아주 훌륭한 피레침이겠구려. 하지만 그 특별한 예방 조치라는 게 대체 무엇이오? 그 전에 저기 창문을 좀 닫아야겠소. 빗줄기가 사선으로 들이쳐 창틀 사이로 들어오고 있군. 빗장을 걸겠소. 제정신입니까? 저 무쇠 빗장이 신속한 전도체라는 걸 모릅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럼 단순히 창문만 닫고 아이를 불러 나무 빗장을 가져오게 하겠소. 거기 초종줄 좀 당겨주시오. 미쳤습니까? 그 초종 와이어가 당신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폭풍우 칠 때는 절대 초종줄을 만지거나 어떤 종류의 종도 울려서는 안 됩니다. 종탑의 종도 안 된단 말이오? 그렇다면 이런 때에 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 말해주겠소? 내 집안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만져도 될 만한 곳이 있기는 한거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아닙니다. 벽에서 떨어지십시오. 전류는 때때로 벽을 타고 흐르는데 인간이 벽보다 더 좋은 전도체이기 때문에 벽을 이탈해 인간에게로 옮겨갑니다. 쉿! 방금 건 아주 가까이 떨어진 게 분명합니다. 구상 번개였을 겁니다. 그럴 법하군요. 당신 생각에 이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즉시 말해 주시오. 이 방,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이유부터 말하시오.
들어보세요. 번광 뒤에 돌풍이, 창틀이 떨리고 집이 흔들립니다. 이리로 내 곁으로 오란 말입니다. 이유를 말해보라니까요. 내 곁으로 오십시오. 다시 한번 고맙지만 나는 내가 원래 있던 자리인 벽난로 옆에 있겠소. 자, 피레침 양반, 천둥이 멈춘 사이에 이 방이 왜 집에서 가장 안전한지, 그리고 당신이 서 있는 그 지점이 왜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지 이유를 들려주시오. 잠시 폭풍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피레침 외판원은 안도한 듯 대답했다. 당신의 집은 다락과 지하실이 있는 단층 집이고 이 방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번개는 구름에서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땅에서 구름으로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방 한가운데를 택한 이유는 만약 번개가 집을 친다면 굴뚝이나 벽을 타고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좋지요. 자, 이제 이리로 오십시오. 곧 가겠소. 그런데 당신이 방금 한 말이 나를 겁주는 대신 묘하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소.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번개가 때때로 땅에서 구름으로 치솟는다고 하지 않았소. 네, 귀환 뇌격이라 불리는 현상이죠. 지면에 전하가 과도하게 충전되었을 때 그 잉여분을 위로 내뿜는 것입니다. 귀환 뇌격이라, 즉 땅에서 하늘로 향한다는 거군요. 점점 마음에 드는군요. 하지만 여기 벽난로가로 와서 몸이나 말리시오. 난 여기가 좋고 젖어 있는 편이 낫습니다. 어째서요? 폭풍우 속에서는 몸을 완전히 적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또 올립니다. 젖은 옷은 몸보다 더 좋은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만약 번개가 치더라도 몸을 건드리지 않고 젖은 옷을 타고 흘러내려갈 수 있지요. 폭풍이 다시 거세지는군요. 집에 깔개가 있습니까? 깔개는 부도체입니다. 하나 가져오십시오. 나도 그 위에 서고 당신도 서게 말이오. 하늘이 검어지고 한낮인데도 황혼처럼 어둡군요. 들어보세요. 깔개를 가져오시오. 나는 그에게 깔개를 하나 건네주었다. 그 사이 안개에 덮인 산들은 마치 오두막을 덮칠 듯 가까이 다가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 침묵을 지킨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폭풍우 속에 여행할 때의 예방조치나 마저 들어봅시다.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니, 계속해보시오. 당신 말에 따르면 당신은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서 있지 않소. 계속하시오. 짧게 말하죠. 나는 소나무, 높은 집, 외딴 창고, 고지대의 목초지, 흐르는 물, 소와 양떼, 그리고 사람 무리를 피합니다. 오늘처럼 도보로 여행할 때는 빨리 걷지 않고 마차를 탈 때는 등받이나 옆면에 몸을 대지 않으며 말을 탔을 때는 말에서 내려 고삐를 잡고 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키 큰 사람을 피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사람이 사람을 피하다니, 그것도 위험한 때에 말이오. 폭풍우 속에 키 큰 사람은 피합니다. 6피트 거구의 키가 구름의 전기를 방전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무지합니까? 쟁기질하던 외딴 켄터키 사람들이 채 끝나지 않은 고랑 위에서 벼락을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거구가 흐르는 물가에 서 있다면 구름은 가끔 그를 전도체로 삼아 물로 뛰어듭니다. 들어보십시오. 저 검은 봉우리가 갈라진 게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좋은 전도체입니다. 번개는 인간의 몸은 꿰뚫고 지나가지만 나무는 껍질만 벗길 뿐입니다. 그런데
선생, 질문에 답하느라 아직 본론도 꺼내지 못했군요. 내 피레침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 견본을 보십시오. 최고의 구리 제품입니다. 구리가 최고의 전도체지요. 당신 집은 낮지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낮음이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요. 산악지대야말로 피레침 외판원이 가장 활약해야 할 곳입니다. 견본을 보십시오, 선생. 이 정도로 작은 집엔 피레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추천서들을 훑어보십시오. 딱 하나면 됩니다, 선생. 가격은 단돈 20달러입니다. 들어보세요. 화강암으로 된 타코닉스 산맥과 후식스 산맥이 자갈처럼 부딪히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무언가에 맞은 게 틀림없어요. 집 위로 5피트만 높여 설치하면 반경 20피트 안의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단돈 20달러입니다, 선생. 피트당 1달러 꼴이지요. 들어보세요. 끔찍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당신 이름을 적을까요? 마구간에 묶인 채 불타버린 말처럼 한순간의 섬광에 새까맣게 탄 쓰레기 더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피터 토난즈에게 파견된 전권공사이자 특사라도 되는 것처럼 위세를 부리는군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진흙과 하늘 사이에 고작 파이프 줄기 같은 걸 끼워 넣으러 온 가련한 인간이여. 당신은 라이덴병에서 초록색 불꽃 조금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저 하늘의 번개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피레침이 녹슬거나 부러지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소? 당신에게 신의 섭리로부터 면죄부를 팔고 다닐 권한을 준 자가 누구란 말이오? 이 태첼 같은 자여. 우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과 우리 생명의 날수는 이미 다 헤아려져 있어. 천둥 속에서든 햇살 속에서든 나는 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히 서 있을 것이오. 거짓 협상가여, 물러가라. 보라, 폭풍의 두루마리가 걷히고 있지 않은가. 집은 무사하며 저 푸른 하늘의 무지개 속에서 나는 신께서 인간의 대지를 향해 고의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읽노라. 불경한 놈. 무지개가 빛나자 외판원은 얼굴이 새까맣게 질려 거품을 물었다. 내 놈의 그 이단적인 생각을 세상에 알리겠다. 당장 꺼져라. 빨리 움직여. 습한 날에만 기어나와 빛을 발하는 지렁이 같은 놈아. 그의 얼굴에 서린 험악한 기색이 더욱 검게 변했다. 한밤중 달 주변에 폭풍의 테두리가 생기듯 그의 눈가에 남색원이 넓어졌다. 그는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 세 갈래 창끝이 내 심장을 겨냥했다. 나는 그것을 낚아채 부러뜨린 뒤 내팽개치고 짓밟아 버렸다. 그리고 그 어두운 번개왕의 멱살을 잡아 문 밖으로 끌어내어 굽어버린 구리호를 그의 뒤로 던져버렸다. 그러나 나의 단호한 대우와 이웃들에게 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레침 외판원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는 여전히 폭풍우가 치는 시간을 틈타 여행하며 인간의 공포를 상대로 대단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작품 해설. 공포를 거래하는 자와 실존의 용기. 이 작품은 폭풍우 몰아치는 고딕적 긴장감 속에서 공포의 상어파를 날카롭게 풍자한 수작입니다. 작품 속 외판원은 과학적 지식과 통계적 수치를 무기로 인간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며 불안을 선동합니다. 그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중개인이자 중세의 면죄부 판매원 태첼처럼 안전이라는 환상을 유료로 판매하는 근대적 사기꾼의 전형입니다. 이에 맞서는 화자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외판원이 내면화한 비굴한 공포를 냉소하며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겸허함과 실존적 용기를 고수합니다. 천둥 속에서든 햇살 속에서든 신의 손안에 있다는 그의 선언은 불확실한 삶을 인위적인 도구에 의지해 완전히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역설합니다.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불안을 마케팅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멜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공포에 취약해진 영혼을 가짜 구원에 저당 잡힐 것인가? 아니면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의연히 서 있을 것인가? 이 짧은 우화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세련되고도 강인한 저항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